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경영학 객관식 강의를 맡게 된 이인호라고 하고요. 일단 오늘부터 이제 경영학 객관식 강의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 일단 첫날이고 첫 시간이니까 바로 진도 나가지 않을 거고, 일단 개요적인 측면에서 오리엔테이션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좀 아마 두 종류 나가 있을 텐데, 강의 계획서 말고요. 그 한 장짜리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자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가지고 일단 개요적인 측면 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어쨌든 지금 객관식 수업 처음 들으신 분들이니까 이 객관식 수업 어떻게 활용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객관식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 가지고 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그 자료 그냥 가지고 얘기해 드릴게요. 먼저 Q&A와 관련된 얘기 들어가 있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수업하거나 이제 아니면 공부하시면서 관련된 내용들 질문사항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사항과 관련된 채널들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제일 첫 번째 이메일 들어가 있습니다. 그 제 이메일 제가 쓰는 이메일이니까 그 이메일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가 네이버 카페 하나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 카페를 통해서도 그 질의응답 가능하니까 활용하시면 될 텐데, 카페 이름이 이인호 경영연구소라는 카페가 되는 거고요. 이 카페 이용하시면 되는데, 물론 이 카페는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몇 가지 자료들도 좀 업로드가 돼 있을 거예요. 그 자료들도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쨌든 실강 나오시는 분들이시니까 수업 시간 쉬는 시간에 질문 사항 있으시면 질문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 가지고 Q&A 확인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교재에 대한 얘기고, 이미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2024 공인노무사 객관식 경영 제7판 가지고 강의 진행할 거고, 사실 6판까지 하고 7판은 완전히 책을 완전히 바꿨어요. 그러니까 왜 완전히 바꿨냐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시험부터 공인노무사 1차 시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것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과학 과목당 25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올해는 40문항이 과목당 출제가 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교재가 바뀌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교재가 좀 완전히 바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구조도 다 바꿔놓고 해 있는 교재가 요 그 칠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25문제를 시험 볼 때랑 40문제를 시험 볼 때는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차이가 있을 거냐면, 시간 배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무제한 시간 안에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라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셔야 되니까 과목별 시간 배분에 대한 것들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어났다는 것 자체는 난도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그 전체 트렌드를 보게 되면 시험에 난도를 낮출 때는 문항수를 줄이고 난도를 높일 때는 문항수를 늘리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노무사는 25문항에서 40문항으로 늘려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범위 안에서 문제를 더 많이 출제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소위 얘기하는 지엽적인 내용이 출제될 가능성도 있고, 일반적인 출제 범위를 벗어난 내용들이 출제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 교재 가지고 이제 강의할 건데, 그 자료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일단 그 교재가 전체 3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이 핵심 정리로 되어 있고요. 파트 2가 기출문제 들어가 있고, 파트 3가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어요. 각각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먼저 핵심 정리는 이제 이미 뭐 기본 이론 강의 드셨거나 아니면 이제 기본 이론 강의를 이제 그 기본 이론을 이제 다른 채널에서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료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이제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구조로 정리하는 경영학, 문장으로 정리하는 경영학, 연구자로 정리하는 경영학에서 모두 3개로 되어 있고요. 일단 각각 잠깐 보시면, 구조로 정리하는 경영학은 그 노무사 1차 시험에 필요한 경영학 전체 내용들을 그냥 요약 정리해 놓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요약 정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수시로, 그러니까 기본서 있으시면 기본서 보셔도 되겠지만 사실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기본서가 좀 부담스러우시겠죠. 예, 그러니까 좀 이제 작은 분량을 가지고 회독수를 늘려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그 구조로 정리하는 경영학 요약 정리되어 있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 보시면 되고, 가급적 이제 요것만 따로 빼서 들고 다니면서 보셨으면 좋겠긴 한데, 일단 책을 찔 수는 없으니까 그 아까 제가 카페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카페 들어가시면 그 요약 정리 파일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요약 정리 파일 이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나 제가 좀 더 고민해 볼 텐데 요 부분 아니면 PDF도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요 구조로 정리하는 경약 부분만 제가 PDF로 바꿔가지고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볼게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시 객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구조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제 문장 베이스로 좀 정리할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문장 베이스로 정리를 좀 시켜드릴 목적으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경영학이라고 해서 이제 문장들 계속 열거돼 있습니다. 그 문장들 계속 숙제하시면서
좀 이제 틀을 좀 잡아가기 위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제가 이제 경영학 쪽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거 한 가지가 있으세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람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 이름들 좀 모아서 정리하시는 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자료 보시게 되면 연구자로 정리하는 경영학이라고 해가지고 사람 중심으로 내용들이 쭉 정리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내용들이 이제 핵심 정리와 관련된 내용들이니까 확인을 좀 하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가시면 이제 기출 문제 들어가 있는데, 물론 이제 경영학을 시험 과목으로 가지고 있는 그 시험이나 자격증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일단 회계사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공무원 쪽에도 경영학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쨌든 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 회계사 시험이나 공무원 시험들은 결이 완전히 달라요. 예, 그러니까 노무사 시험쯤을 하심에 있어서 회계사 기출문제나 공무원 기출문제를 보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역시나 그 노무사 시험과 출제 결이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되냐면, 그 똑같은 주체기관이죠. 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시험들 중에 경영학이 시험 과목으로 들어가는 게 모두 3개. 그리고 그 3개가 역시나 노무사 시험하고 경영 지도사 시험하고 가맹 거래사 시험이에요. 그래서 그 3개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최근 5개년치요. 예, 5개년치를 연도별로 쭉 정리해 놓았고, 요거 가지고 이제 기출문제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을 가져가게끔 만들어 놓은 건데, 여기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2023년도부터 최근 5년까지 자료는 들어가 있는데, 우리 노무사 시험은 5월 달에 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그 3월 달에 가맹 거래사 시험이 올해 2024년 시험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4월 달에 경영 지도사 1차 시험이 있을 거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뒤에 여러분들 보시는 시험에 지금 들어가셔야 되는 상황이니까 2024년도 그 가맹 거래사랑 경영 지도사 기출 문제를 정리하는 것도 분명한 의미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것들은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제가 그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해설 자료를 역시나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예요. 네, 카페에다 올려놓을 거니까 그 2024년도 가맹 거래사 기출 문제 하고요. 경영 지도사 기출 문제들은 따로 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확인하고 꼭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출 문제 좀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기출 문제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제가 올해 노무사 시험에 대한 이제 제도가 바뀌니까 여러 가지 추측들이 좀 가능해지긴 하거든요. 추측들이 좀 가능해지긴 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이제 가장 흡사하게 노무사 시험하고 유사하게 갈 거라고 보여지긴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문항 40문항 바뀌었다는 사실은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일단 노무사 시험은 40문항으로 바뀌는 거고요. 경영 지도사 시험은요, 3년 전인가 40문항 25문항으로 줄었어요. 그 줄면서 역시나 난이도가 내려갔고요. 그다음에 가맹거사 시험은 계속 40문항씩을 시험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40문항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가장 유사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가 되긴 하냐면, 가맹거래사가 가장 유사해 보이긴 해요. 근데 이게 좀 이제 제가 제일 좀 이제 그 고민되는 것 중 한 가지가 뭐냐면, 사실 가맹거사 자격증은 마케팅과 관련된 자격증이거든요. 근데 그 40문항들 쭉 기출문제들을 보게 되면 어느 분야의 출제에 강점이 있냐면,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재무관리랑 회계학 시험에 회계학 문제에 대한 강점이 무지하게 있어요. 문제 너무 잘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가맹거사 시험은 마케팅 관련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요, 회계학과 재무관리의 비중이 높아요. 이게 제일 고민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럼 이제 여러분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거고, 노무사 시험 25문항 40문항 늘었고요. 일단 지금 25문항일 때 출제 비중을 가지고 정리하면, 그러니까 언론, 경영 전략, 인사, 조직까지 합쳐서 여기까지 한 50에서 60%의 비율. 25문항일 때. 그 다음에 나머지 40%가 생산, 마케팅, 재무, 회계였단 말이에요. MIS까지. 그럼 이제 요 기조가 일단 제가 보기에 확 바뀌지 않을 거니까 이 비율이 깨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이 깨질 것 같지 않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가 돼버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노무사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2차랑 동차로 가시는 분들 생각보다 많으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2차 그 인사랑 경조로 한다고 가정했을 때 60%가 이 24문항, 24문항까지는 커버가 되죠. 하지만 16문항은 커버가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 똑같이 비율 40%가 하지만 문항 수가 16개라고요. 그리고 그 16개의 문항 중에서 사실 여러분들 제일 싫어하시는 재무관리랑 회계학의 비중이 얼마나 될지는 정말 예상이 불가능한 건데, 어쨌든 가맹거래사 유치도 봤을 때 적지 않은 비중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겁을 주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 나중에 강의하면서 그 세계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풀어드리면서 회계학이랑 제목을 다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총 12회분의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 있고, 그 실전 모의고사 역시 제목이랑 회계학 문제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근데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새롭게 제목이랑 회계학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는 거잖아.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걸 제가 부탁을 좀 드릴 거냐면 그 세계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5년치, 그리고 제가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말씀드리는 그 12회분의 재무 관련 회계학 문제들, 그 문제들은 그것만 다 보고 간다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재무 관리랑 회계학을 해결하시면 생각보다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도 강의를 적게 한 사람이 아니라서 감이라는 게 있고, 그 감이라는 거 안에서 그 재무 관련 회계학이 물어볼 수 있는 내용들 중심으로 문제를 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정리하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 문항수상으로 재무 관리랑 회계학에 대한 문항수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40문항이 돼버렸으니까.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일단 최소 가성비를 가지고 가는 상황이라면 일단 기존의 기출문제들 하고, 그다음에 제가 나중에 실전 모의고사 통해서 말씀드린 그 문제들에 대한 것들 위주는 꼭 좀 정리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린다. 왜냐하면 일단 지금 40문항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25문항일 때는 오히려 재무관이랑 회계학을 버리는 전략이 가능했죠. 물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였냐면, 일단 절대평가이면서 25문항밖에 안 되니까 그 문항수가 적으니까 출제자 입장에서 그냥 물어볼 거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보긴 했었던 거였거든요. 하지만 이제 문항수가 많아지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이제 그건 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고, 오늘 뭐 그런 거 다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다 대비하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기출 문제들 보시게 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 가시면 그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전 모의고사 총 12회가 들어가 있고, 총 12회 40문항씩 들어가 있고, 일단 각 분야별로 어느 정도 그 비율을 맞춰 놓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총 12회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 잠깐 말씀을 드리면 단 한 문제도 기출문제 없어요. 다 제가 만든 문제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제가 만들어야 된다는 이유를 가진 이유 중 한 가지는 뭐냐면, 일단 기출문제는 다들 그 보고 들어가실 거기 때문에 기출문제 똑같이 출제됐을 때 차별점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기출문제랑 좀 다른 형태의 새로운 문제들을 좀 풀어보셔야만 그 실전에 들어가셨을 때 그 유연성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다 기출문제를 변형해 놓지 않고 제가 다 만든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뭐 제가 뭐 어느 시험인지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출제 경험도 가지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문제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다 돌아오면 어쨌든 교재는 모두 파트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파트 핵심 정리, 파트 2 기출문제, 파트 3 실전 모의고사 들어가 있는 교재가 되는 거고, 일단 제 느낌으로는 노무사 1차 시험에 최적화된 객관식 교재로 만든다고 만들어 놓은 교재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세 번째 가시면 이제 강의 개요와 관련된 이야기 들어가 있고요. 일단 일정 잠깐 그 이미 공지된 일정이랑 조금 변경이 좀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미 공지된 건 3월 5일부터 3월 26일까지 총 10회 지금 죄송합니다. 화수 금으로 잡아서 아마 공지가 됐을 거거든요. 예. 근데 나머지 다 똑같은데요. 하나만 좀 제가 갑자기 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러니까 이번 주에 화수 수업은 예정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8일날 금요일날입니다. 그 수업이 없고요. 대신에 26일날 월요일날 원래 종강이었는데 26일 화요일날이 종강이었는데 27일 수요일까지 간 형태, 예, 그렇게 해서 좀 진행할 거니까 좀 갑작스럽게 변경을 해서 좀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은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 시간은 예, 저녁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강의 진도에 대한 얘기 들어가 있고, 이제 회차별로 쭉 들어가 있는데, 일단 뭐 딱 요대로 지켜서 했으면 좋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제가 문제 풀이하다가 좀 더 자세하게 해설하다 보면 좀 시간이 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틀은 일단 오리엔테이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 노무사 5개년 기출문제 해설을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그게 2번 정도 잡아놓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3회하고 4회에 경영 지도사 기출문제 2회, 그러니까 5회분을 2회차로 나눠서 강의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가맹거래사 기출문제 역시나 5개년치 해설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무사, 경영지도사, 가맹거래사 순서대로 5개년치 기출문제 쭉 다 풀어드릴 거고요. 물론 단순하게 정답만 체크하지 않을 거고, 역시 물론 이제 기본 이론 이제 하셨겠지만 그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망각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을 테니까 조금 내용들을 좀 해설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세 개 시험에 대한 기출문제 해설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회차에 아까 말씀드렸던 총 12회분의 실전 모의고사를 순서대로 강평을 좀 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일단 전체적인 진도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가급적이면 문제풀이 강의다 보니까 미리 풀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 좀 미리 풀어오셨으면 좋겠고요. 어차피 진도에서 뭐 크게 많이 달라지지 않을 거니까 미리 좀 풀어오셨으면 좋겠고 이게 만약 여의치 않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강의를 좀 진행할 거냐면 그 문제 한번 쭉 다 읽을 거예요. 쭉 다 읽은 다음에 해설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읽을 때 바로바로 문제를 동시에 풀어가시면서 따라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다시 얘기 드려요. 그러니까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시면 진도에 맞춰서 미리 풀어오신 게 베스트. 네.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적 여유가 안 되시면 왜냐면 이제 동차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고 동차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시간적 여유가 쉽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이라면 어쨌든 제가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 푸는 패턴 자체가 한번 쭉 읽고 그 다음에 해설하는 형태가 될 거니까 읽을 때 동시에 문제를 풀어가시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끔 해 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최악의 경우는 둘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풀어주도 않고 수업 시간에도 그냥 듣고만 있으신 거 이게 최악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문제풀이 핵심은요. 제가 물론 강평한 또 의미가 있겠지만 직접 풀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세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직접 풀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전 강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강의를 해버리는 순간 이제 그 문제가 뭐로 바뀌어버리냐면 텍스트로 바뀌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는 이유는 어떤 내용을 숙지하는 것도 분명히 의미가 있겠지만 그 문제를 푸는 테크닉도 익히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정리한 내용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미리 해보지 않거나 저랑 동시에 풀지 않으시면 그걸 다 박탈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가급적이면 그러니까 제가 해설하기 전에 한번 문제를 풀어보는 절차는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그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 들어가 이제 그 공부 방법 하나씩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첫 번째, 문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이해하고 푸는 요령을 터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쓰여져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물론 이제 뒤에 특히나 이제 뒤에 실전 모의고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어떤 용도로 이 교재를 쓰고자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으냐면 일단 시간 재고 문제를 푸시겠죠. 그 다음에 몇 개를 맞았냐가 너무나 중요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도 너무나 강조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는데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몇 개를 맞느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 문제에 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풀었고 이 문제 내용들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지 전체 제한된 시간에 내가 몇 개를 맞췄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전부 다 틀어도 상관없어요. 언제만 많이 맞으면 되는 거예요. 시험 당일날만 많이 맞으시면 되는 거고요. 저는 시험 당일날 많이 맞게끔 해드리는 게 제 목표인 거지 지금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맞는 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많이 맞았다고 자만하지도 마시고요. 그 다음에 너무 많이 틀렸다고 의기소침해 있으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그냥 시험 당일날 최대한 많이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로 가시는 거지 아 내가 몇 개를 맞췄지?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세요.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먼저 풀어보내 틀리거나 이해되지 않는 내용을 교재 본문으로 재정리한다. 문제풀이는 실력을 평가하는 목적이 아니다고 쓰여져 있고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아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최대한 많이 맞아야 되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어떻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냐면 일단 문제 풀기 전에 내용을 다시 한번 다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시거든요. 그럼 당연히 사람은 단기 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내용을 정리한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 그 단기 기억 때문에 맞추는 것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당연히 그 상황이 돼버리면 더 많이 맞으실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안심, 그러니까 마음의 안도감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단기 기억인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를 유발시키냐면 똑같은 문제가 실제 나오면 틀려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단기 기억을 가지고 푼 문제니까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으로 보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이론 정리 이미 다 하셨을 거라 보고 그 상태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멍을 찾는 게 목적인 거지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제 구멍이 생겼어. 틀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틀렸으니까 이걸 어떻게 될까? 구멍을 메꿔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구멍을 메꿀 때 방법은 두 가지죠. 당연히 객관식 교재니까 문제에 대한 해설이 있을 거고 그 해설을 통해서 구멍을 메꾸는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이거라도 하긴 해야 되지. 시간이 없으면 이거라도 해야 되긴 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리더십에 대한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해설만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것은 기본서 통해서 기본서에 있는 리더십에 대한 문제들을 리더십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게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 거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처음엔 당연히 오래 걸려요. 근데 이게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이거 그 앞에 내용을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하는 횟수는 훨씬 줄어들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까 리더십을 예를 들었으니까 리더십에 대한 구멍은 메꿔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시간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될 수 있긴 하지만 단순하게 해설만 확인하고 가면 나중에 또 틀려요. 그럼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 드리는 건데 구멍을 메꾼다는 느낌을 가지고 가시는 게 가장 좋으세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 세 번째 문제에서 새롭게 등장한 내용은 문제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정리한다라고 쓰여져 있고 이게 이제 경영학을 시험 목적사로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가장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긴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여러분들 이제 시험 준비하시면서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냐면요. 내용을 다 정리했어. 그러면 당연히 다 문제들을 풀 수 있기를 바라시거든요. 근데 경영학은요. 사실 뭐 저희들도 이제 오랜 강의 경력에 의한 감 때문에 출제 범위를 정해놓고 이제 강의를 하긴 하지만 실제 시험이 그 출제 범위 안에서만 출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 외적인 것들이 추가될 수 있을 거고요. 그랬을 때 당황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안에서 이걸 정답을 찾는 테크닉을 가지고 해결하시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어디서 나오냐면 실제 시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모의고사를 통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영학은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냐면 양파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까면 깔수록 뭐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경영을 공부했어 라고 하면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나 다 풀 수 있어 라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건 그런데 사실은 경영학이라는 게 워낙 범위가 되게 뭐 넓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 본 내용들이 문제로 공부하시는 과정에서도 언급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게 나올 가능성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내가 공부 잘못했나? 내가 뭔가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경영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뭐라고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경영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새로운 게 나올 수 있을까요? 시험 전날까지 나올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근데 나올 때마다 내가 공부 안 한 거 나왔어. 나 어떡하지? 잘못했나? 이 생각 가지면 안 된다고요. 아, 나왔구나. 한 번 더 보지 뭐. 이거 추가적으로 정리하지.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만 경영학에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죠. 계속 멘탈 관리를 못 하시면 오히려 힘들어지세요. 그러니까 뭔가 공부하시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정리하지 않은 내용들이 새롭게 튀어나오면 그래 하나 더 정리하지 뭐. 하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양가로 3번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양가로 4번이고요. 서브노트에 오답 노트를 추가하여 단권한다. 예, 저한테 이제 기본 이론 강의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서브노트 워낙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실 거라고 믿어요. 예, 물론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요. 어쨌든 서브노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서브노트를 활용하시고요.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앞에 교재 보시면 아까 구조로 정리하는 경영학이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걸 활용하셔가지고요. 이제 문제 풀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얹어 놓아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서브노트나 구조로 정리한 경영에다가 그러니까 더 얹어 놓으시는 거죠. 그래서 단권을 통해 가지고 시험 날짜 임박해 주시면 그거를 계속 돌리시는 거지 이 문제집을 계속 돌리시는 건 역시나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서브노트가 됐던 아니면 이제 요약 자료가 됐던 거기다가 단권화해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그다음 다섯 번째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일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종종 이제 어떤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물론 지금 시험까지 얼마 남지 않긴 했지만 객관식 문제집이요. 딱 한 번 보고 마실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2, 3회독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거 아니세요? 이싸함. 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근데 그랬을 때 이제 어떤 얘기를 저한테 제일 많이 하시냐면 첫 번째는 처음 보는 문제들이니까 푸세요. 근데 이걸 똑같은 걸 회독하다 보면 당연히 사람은 기억이라는 게 남아 있으니까 그 문제에 대한 정답이 다 떠오를 거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어떤 얘기 많이 하시냐면 아, 두 번째 풀 때는 정답이 다 기억이 나서 다 정답 알겠어요. 이게 정상인가요? 라고 저한테 질문하시는데 비정상이세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냐면 객관식 문제를 회독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거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객관식 문제를 회독하는 걸 어떻게 많이 생각하시냐면 그냥 똑같은 문제지만 반복적으로 푸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반복해 푸시는 거 이미 정답이 떠올려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회독 때는 당연히 틀리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정답도 알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맞는 거에 대해서 그 맞는 거니까 계속 하시면 이건 회독의 의미가 없는 거죠. 항상 어떻게 회독하시는 거냐면 어떤 문제 있으면 이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인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이었지를 기억하시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독, 그러니까 처음엔 상관없지만 회독하실 때는요. 이 문제의 정답이 몇 번이지가 아니고 이 문제의 정답이 왜 이거지? 라는 걸 계속 떠올리시면서 회독하셔야 돼요. 엄청난 차이예요. 회독할 때 이 문제의 정답이 이거야. 중요하지 않다고요. 왜 이 문제의 정답이 이거였지? 그 이유를 계속 리마인드 하셔야만 그 문제가 여러분들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정답만 체크하는 게 중요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항상 회독할 때는 이 문제의 정답이 뭐였지가 아니라 왜 이 문제의 정답이 이거였지?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회독하는 게 객관식 문제를 회독할 때 가장 좋은 회독 방법이 되는 거지 반복적으로 풀어본다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시면 양가로 5번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들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가 더 들어가 있긴 한데 이거는 이제 어떤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일단은 문제를 푸는다고 했을 때 이건 사실 실전하고 관련돼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긴 하죠.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건 실전의 문제예요. 실전에 들어가셨는데 문제 읽었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 모르겠으니까 양심에 호소하시면서 나 모르는 문제니까 그 문제는 풀지 않으실 건가요? 정답 체크하지 않으실 건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최소한 뭐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찍기라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랬을 때,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면 이제 극처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또 그냥 무작정 찍기는 너무 무성해 보이잖아. 그럼 어차피 찍는 상황이라는 것은 확률 게임이니까 그 보기 5개들 중에 어느 쪽이 정답일 것 같은지에 대한 느낌, 그 느낌을 좀 가져가기 위한 그런 테크닉, 테크닉으로서 몇 가지가 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테크닉과 관련된 얘기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첫 번째, 일단은 그 출제 유형, 문제 유형에 대한 것들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크게 3가지 형태 나눠져 있습니다. 서술형 형태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단답형, 계산형인데 좀 더 편하게 풀어드릴게요. 그 객관식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보기가 문장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서술형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기가 단어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게 있죠. 그리고 그걸 단답형이라고 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재무관리 회계학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계산 문제가 물어봐질 가능성이 있고 노무사 시험에서 계산 문제는 꾸준히 출제가 돼 왔어요. 그러니까 계산형의 출제에서 이 3가지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때 먼저 서술형은요 딱 2가지 형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그냥 우리가 가진 일반적 형태죠. 1, 2, 3, 4, 5번에 문장 주고 다음 중 가장 옳은 것은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른 형태. 그게 바로 진위형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2번째.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시는 문제 형태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그 박스 안에다가 A, B, C, D, E 깔아주고 다음 중 옳은 것끼리 짝져진 것은 다음 중 옳지 않은 것끼리 짝져진 것은 하는 형태의 문제. 그게 바로 그룹형의 문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요것 때문에 잠깐 얘기를 드리면 출제자 입장에서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면서 난도를 조정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걸 물어보지만 난도를 조절하는 테크닉이 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서술형 문제를 낼 때 가장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형태고 난도를 높일 때 가장 많이 하는 선택은 가장 옳은 것을 물어보는 형태예요.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옳지 않은 것을 묻는 형태가 돼버리면 5개 중에 여러분들 하나만 찾으면 되지만 옳은 것을 물어보는 경우에는 4개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출제자들이 난도를 높일 때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지만 문제 형식을 가지고 조절하는 첫 번째 방법이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물어보는 테크닉을 쓰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것보다 한 레벨 더 높이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룹형 문제예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난도를 조절하기 위한 목적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난도를 판단할 때 그 그룹형 문제의 빈도가 좀 높으면 그 문제의 난도, 그러니까 그 시험 전체의 난도가 좀 높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빈도가 훨씬 많아지면 난도가 좀 낮다고 판단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답형인 거고, 이제 단답형을 물어볼 때 어떤 것들을 제일 많이 물어보냐면 특징 또는 구성 요소 같은 것들을 물어볼 때 가장 많이 활용을 하죠. 그 다음에 계산 형태는 역시 계산 문제를 물어보게 되는데, 주축은 역시나 재무관리랑 회계학 쪽이 주축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다른 분야에서 계산형 문제가 물어봐진다면 이제 생산 운영관리 쪽에서 수요 예측이나 EOQ 문제가 노무사점 쪽에서는 종종 출제가 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마케팅에서 CPM 같은 것들을 계산하는 형태. 이 CPM은 사실 계산 문제라고 얘기하기 좀 민망한 게 뭐냐면, 그냥 CPM에 대한 개념을 물어보는 목적으로 숫자를 쓰고 있는 것밖에 아니긴 하거든요. 어쨌든 이거 나중에 다 보실 거니까. 어쨌든 그 형태는 그게 서술형, 단답형, 계산형이라고 하는 세 가지 형태가 있다는 사실을 일단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아까 테크닉을 말씀드리고 얘기 드렸으니까 이제 그 테크닉에 대한 것들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텐데, 미리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린 내용은 테크닉이에요. 테크닉. 이걸 가지고 사실 문항을 전부 다 풀자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정상적인 상태는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됐을 때 확률을 높여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테크닉을 부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지, 무조건 이걸 적용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문제 사실 적용하는 게 맞죠. 객관식 문제 정답은 항상 뭐다? 하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종류적 어떤 것들을 이제 보냐면, 그 객관식 보기 5개를 보시면서 정답을 못 찾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들 보면 항상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냐면, 보기 5개를 개별적으로 보시면서 뒤에다가 OX를 붙이세요. 그럼 당연히 X가 2개가 나오든가 O가 2개가 나오면 정답을 못 찾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상태가 돼버리면 둘 중 하나 그냥 고르시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경역 객관식 문제 풀 때 가장 조심하실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의 정답 하나라는 거는 뭐 어떤 얘기냐면, 경역이라는 과목 자체가 절대적인 개념이 없어요. 상대적인 개념이 지배하는 학문이다 보니까 보기 5개를 상대적으로 보시면서 그 중에 가장 옳은 거 또는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거지, 문장 5개를 개별적으로 옳고 옳지 않고를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후자라세요. 후자라시기 때문에 사실 경역이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떤 형태의 공법은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 문장 배치 놓고요, 문장 OX 형태로 공부하시는 문제 있어요. 특히 기출문제에 대한 문장들 다 던져놓고 뒤에다, 그러니까 기출문제니까 이제 OX가 명확하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으신데, 그 형태로 공부하시는 문제 있는데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저 뭐라고 항상 말씀드리냐면, 동일한 문장이라도 어떤 문제에 사용됐냐에 따라서 O와 X가 달라질 수 있는 게 경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객관식 문제 푸실 때 제일 원칙, 객관식 문제의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 그리고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5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접근하시면서, 5개를 개별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접근하시면서 가장 옳은 거,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내시라고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는 실수 하나 잡아 드릴게요. 종종 어떤 경우들을 보냐면, 보기 1번, 2번, 3번이 확실히 틀린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을 절약한다는 핑계로 4번과 5번을 안 읽고 가세요. 절대로 경향 문제 푸실 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경향 문제는요, 무조건 보기 5개를 다 읽으신 다음에 가장 옳은 거, 가장 옳지 않은 걸 고르시는 거지, 쭉 가서 한 3번 정도 이거 정답이니까 4번, 5번 안 봐? 절대로 안 되세요. 그래서 항상 그 논리 가지고 접근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첫 번째, 객관식 문제 정답은 하나예요.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상대적인 관점에서 문제에 접근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동일한 문장이라도 어떤 문제에 사용됐냐에 따라서 O와 X가 달라질 수 있는 게 경역이라고요. 그래서 그 사실 보시는 거, 이제 이것과 연결시켜서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 역시 똑같은 일이다.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문장에 대한 진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을 고려하시면서 문제를 푸신 것은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는 제가 기본 이론 강의 때부터 계속 강조해 드렸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경영학 자체가 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용어와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일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용어는 일치하지만 개념은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출제상으로 어떤 표현이 나왔을 때 그 표현은 일상적인 국어적으로 해석을 하고 문제를 푸셔야 될까요? 경영학적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푸셔야 될까요? 경영학 문제이니까 경영학적으로 해석하고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예시적으로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건 중요하니까 잠깐 잡을게요. 이거 기본 이론 때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 경영학에서 고전적과 현대적 또는 전통적과 현대적이요. 이게 국어적으로 가면 고전적 또는 전통적은 옛날 것, 현대적은 요즘 것이라고 보시면 되지만, 경영학에서는 옛날 것과 요즘 것의 의미 없어요. 사실 거의 없어요. 어떨 때 고전적 또는 전통적을 쓰고, 인간에 대해서 X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고전적 또는 전통적이고요. 그럼 현대적은 Y 관점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장 들어가셨는데 고전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아, 옛날 거 찾으라는 얘기구나 라고 접근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아, X 관점과 관련된 뭔가를 하는 거구나 라고 접근하셔야만 문제가 풀리시는 거라고요. 다음 두 번째, 수직적과 수평적. 이것도 여러 차례 강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긴 한데, 경영학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수평과 수직은 각각 두 가지씩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물론 둘 중에 어느 쪽인지는 문맥상으로 파악을 하시면 되는데 얘기하겠습니다. 수평적, 제일 첫 번째, 동일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또 한 가지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을 때 수평적이라는 표현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출제에 수평적 됐을 때 수평이라는 표현,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정답 못 찾는 거죠. 아, 동일 단계인가? 아니면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없다는 의미인가? 라는 형태를 가지고 문장들을 해석하셔야만 답이 보이기 시작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수직적이라는 표현 역시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어떤 두 가지 의미일까요? 다른 단계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의사결정 권한이나 책임 수준의 변화가 있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수평과 수직이라는 용어에 대한 차이점들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다음 세 번째, 자율성이라는 거고요. 이건 다 똑같아요.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자율성이란 단어는 항상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의사결정 권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 번 더요. 경영학에서 사용되는 자율성이란 단어는 항상 의사결정 권한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위험이라는 거 들어가 있고요. 예, 역시나 경영학에 사용되는 위험은 뭔가 다칠까봐 걱정하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변동성 또는 변동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더요. 경영학에서의 위험이라는 것은 변동성 또는 변동 가능성의 의미를 가지고서 해석하셔야만 되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경영학적인 표현에 대한 것들도 말씀드렸고, 요게 이제 대전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인 테크닉 가죠. 그럼 이제 사실 뭐 그 단답형이나 계산형 문제는 테크닉을 불릴 게 없잖아요. 단어들이 보기로 들어가 있고 계산 문제는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이쪽은 테크닉을 불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가지고 테크닉을 부리게 되냐면 보기가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문장을 어떻게 쓰냐를 가지고 테크닉을 부릴 수 있게 되는데, 이건 이런 테크닉은 왜 나올 수밖에 없냐면 그 경영학을 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습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출제자 역시 경영학을 이제 전공하고 이제 교수까지 하신 분들일 테니까 그 습성들을 좀 이해하면서 테크닉을 좀 부려보자라고 하는 건데, 첫 번째 보세요. 극단적인 표현은 부정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보기를 읽었는데 그 예시 보시는 것처럼 모든, 항상, 뭐뭐만 이란 표현이 나오면 그 보기가 틀린 보기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옳은 보기일 가능성이 높을까요? 틀린 보기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저 무조건 틀린 보기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어차피 확률 게임이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이 들어오면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조금 더 이제 감이 생기신 거죠. 그럼 반대로요.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라 일반적인 표현이라면, 그러니까 역시나 이제 그 경약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긴 한데, 통상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또는 뭐뭐 등이 있다 라는 형태의 문장을 쓴다면 이건 옳은 문장일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게 왜 그런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하면서 항상 염두에 두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경영이라는 학문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상대적인 개념이 존재한다는 것은 예외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 의원급이 되는 사람들, 이제 그 경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떤 염두를 해두면서 얘기하는 습성이 있냐면, 이 얘기가 예외가 있을 수 있어 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든 항상 뭐만 이란 극단적인 표현을 쓴다는 것은 예외 발생 가능성을 배제해버리고 한 표현이니까 틀린 문장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반대로 일반적으로 통상적으로 뭐뭐 등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머릿속에 예외가 발생할 수 있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문장이니까 옳은 문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문장 형태를 가지고 이 문장이 옳은 문장인지 틀린 문장인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형태의 테크닉 첫 번째와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 세 번째, 요 세 번째는요. 문제를 푸실 때도 물론 의미를 가지지만 그 공부를 하실 때도 항상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은데, 그 방향성과 관련된 이야기요. 그러니까 이미 기본 이론들을 통해서 경영을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떤 것들 생각보다 좀 있냐면 A가 높아지면 B가 높아지든지 낮아지든지 한 형태의 표현들 많이 보시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내용들은 출제자 입장에서 되게 매력적이에요. 왜냐하면 증가를 감소로 바꾸면 틀린 문장이 되고 그냥 증가 그대로 쓰면 옳은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장들은 출제자 입장에서 그 문제 구성에 너무나 좋은 이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건 그 일률적으로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확인하세요. 그러니까 A가 높아지면 B가 높아진다 한 형태의 문장이 있다면 혹시 이 높고 낮음을 반대로 장난치지 않았을까? 라는 걸 한번 확인해 보시는 습성은 역시나 확률 게임에서 좀 더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할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문장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고, 다음 네 번째, 이것도 이제 출제상의 용이성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대꾸적인 문장들을 종종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A는 B고 C는 D다 하는 형태의 문장들을 종종 보실 텐데, 그럼 이건 역시 무조건 이런 형태의 문장은 옳습니다, 틀립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항상 뭐에 대한 가능성을 한번 유추해보자. B와 D를 바꿔치겠거나 A와 C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의심해보자. A는 B고 C는 D다이니까 A와 C를 바꿨거나 B와 D를 바꿔놓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좀 의심하면서 접근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더 확률상으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들은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문제 형태를 가지고 보시는 테크닉으로서 네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크닉들을 좀 활용해 놓으시면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분명히 도움을 좀 받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얘기고요. 이거는 뭐 반은 그냥 넘어가도 다 상관없는 얘기긴 한데, 근데 이런 테크닉을 부렸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모르겠어. 네. 그러면 정말 모르겠으면 이는 정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찍으셔야 되는 거죠. 예, 찍으셔야 되는 건데, 저 어떤 얘기를 좀 드리기 위한 목적이냐면, 근데 이 찍는 거에 공을 들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예. 그러니까 뭐 제가 그 강의할 때 종종 농담 삼아 하는 얘기기도 한데, 그 여러분들이 가장 그 찍을 때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찍는 방법들이 있으세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찍으시냐면요. 일단 그 모르는 문제 빼고 다른 문제 다 푸세요. 푸신 다음에 푼 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도수 분포표를 작성하시죠. 그 다음에 그 중에 가장 빈도가 낮은 보기를 찍으시는 게 여러분들께서 가장 과학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찍으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전 절대 이 방법 쓰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이 방법은요, 두 가지의 오류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요. 일단 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도수 분포표에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없어요. 그 도수 분포표가 신뢰도와 타당도가 생기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푸신 문제가 전부 다 정답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신 있으세요? 점점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도수 분포표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할 수 없어요. 다음 두 번째, 이게 더 충격적인데요. 여러분들께서 그 방법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출제자가 문제를 다 출제하고 나서 각 보기별로 빈도수를 어느 정도 맞췄을 거란 가정 하에서 그 방법을 쓰시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네, 저 어느 시험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출제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종종 강의에서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주변 분들 다 확인했어요.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대부분의 출제자들은요, 한 세트의 문제를 출제하고 나서 각 보기별로 몇 개인지를 헤아리지 않습니다. 헤아리지 않아요. 그럼 헤아린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그 방법 쓰시는 거잖아요. 헤아리지 않습니다. 더 충격적인 얘기 말씀드릴게요. 이건 제 개인적인 걸 수도 있긴 한데 제가 근데 뭘 해본 적이 있냐면요. 다 한 세트의 문제를 출제하고 나서 정답이 흘러가는 걸 본 적이 있어요. 본 적은 있는데요. 항상 똑같은 마음가짐인데 다 보고 나서 한 번호에 정답이 몰려져 있으면 뿌듯해요. 이게 출제자의 마인드예요. 그러니까 절대 쓰시면 안 되는 방법인 겁니다. 절대로 과학적이지 않으세요. 그리고 너무나 찍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 절대로 전 추천하지 않고요. 그냥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 찍는 거잖아요. 왜 찍는데 공을 들이세요? 그냥 아침에 시험장 가실 때 행운의 번호 하나를 품으세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모르는 문제 나오면 그 번호 찍는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는 게 오히려 나으세요. 물론 알아요. 그게 하나를 품고 가더라도 막상 찍는 상황이 되면 계속 고민돼. 하지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찍는데 공을 들이지 말란 얘기입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무제한의 시간에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잖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시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이런 데 세이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부탁인데 찍는데 공을 들이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 똑같은 얘기긴 한데 근데 그 행운의 번호 하나 품으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막상 실전에 가시면 5개가 다 모르는 경우 또 없잖아. 항상 2개나 3개 가지고 헷갈리시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경우라면 역시 원칙을 세우시는 거죠. 난 무조건 맨 앞에 거, 아니면 무조건 맨 뒤에 거, 아니면 뭐 가장 긴 거, 가장 짧은 거. 한영적으로 일단 원칙을 세우시라고요. 그리고 그 원칙 하에서 찍으시라고 말씀드린 게 마지막 양가로 4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반은 우스갯소리 반 드린 거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찍는데 너무 많은 공을 들이거나 너무 많은 시간은 절대로 쓰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전부 다 말씀을 드렸고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리엔테이션 끝났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인 노무사 기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